안녕하십니까. 한국 남부발전의 한승연입니다. 제가 한국 남부발전에 입사한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공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 공기업 다니니까 문서 잘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문서 쓰는 게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아마 오늘 지금 이틀 동안 보셨던 발표 자료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템플릿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언론 보도나 제어 시스템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제어 시스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흔히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당자들의 보안 인식이 부족하다. 망분리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보안 업데이트나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부분도 맞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가용성에 대한 얘기가 보통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에 제어 시스템 전용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컨설팅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 적용 사례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가용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가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가용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어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발전 제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가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비교적 간단한 원리로 만들어지는데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터빈의 모습입니다. 밑에 사람을 보시면 터빈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높이는 대략 4m 정도 되고요. 길이는 50m 이상, 무게도 250톤이 넘습니다. 이런 터빈이 실제 발전소에 장착된 모습이고요. 저 노란색 통 안에 터빈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발전소는 굉장히 복잡한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설비들은 모두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복잡한 설비인 걸 대충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일러에서 석탄을 떼서 이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생겨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터빈이 1초에 60바퀴씩 회전을 한다는 건데요. 터빈이 1초에 60바퀴씩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0Hz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옆 나라 일본은 50Hz의 전력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밥솥을 사서 일본에 가서 썼더니 밥맛이 이상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력 2Hz가 달라지면 전자회로가 들어가는 전자제품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시스템에 있어서 가용성이란 단순히 잘 켜져서 동작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규격대로 정확히 동작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터빈 출력이 떨어지거나 높아져서 회전을 조금하거나 더 많이 하게 되면 국내 제조산업, 공장들의 불량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용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의 또 다른 특성은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생산되고 어디에 따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생산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터빈이 돌고 생산되는 전기가 송전탑을 빛의 속도로 흘러서 도시에 공급되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터빈이 정지를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그 정전 사태가 즉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안에 이제 보일러랑 터빈이 들어 있는 거고요. 이런 발전소가 한눈에 셀 수 없을 만큼 전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저장되지 않고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는 매일매일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해서 얼마만큼의 발전소를 어느 정도 가동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냉난방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높고요. 이럴 때는 전국의 이제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가 비교적 적은 봄, 가을에는 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추고 정기 점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8%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게 되면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가전제품 사용하시다 이제 여름에 에어컨도 켜시고 전자레인지도 켜고 뭐 전기포트도 쓰고 한꺼번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국가 전력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국내 총 전기 사용량보다 많은 양을 발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잠시 한 순간이더라도 이 전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차단기가 내려가듯이 전체 전력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공급은 항상 전력 사용량보다 많아야 되고 특히나 한여름이나 한겨울처럼 전력 사용량이 높은 시기에는 발전소가 가동되면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내부에는 고온 고압의 수증기 아니면 가스, 유해 화학 물질들이 가득한데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게 폭발을 할 경우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러시아의 한 수력발전소에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약 7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터빈이 60바퀴를 회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터빈의 속도가 제어가 안 돼서 무한정 올라가게 되다 보면 터빈이 폭발해서 하늘로 솟구친다거나 이런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터빈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복구 비용이 약 3천억 이상이라고 하고요. 복구에도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앞서 가용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발전소 입장에서 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전기들은 아쉽게도 국내에는 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GE나 에머슨, 지멘스 같은 해외 제조사의 발전기를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건설될 때 이런 회사들이 와서 발전기를 설치해주면 저희는 이제 그 발전기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보안을 적용하거나 정책을 변경하려고 할 때 이 제조사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윈도우의 디폴트 패스워드 길이 변경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보안 설정조차 확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업계에서도 솔루션을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하실 때 이런 보안 가용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어망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는 PLC와 HMI인데요. PLC는 그 왼쪽 아래 보이는 게 PLC입니다. 그래서 PLC 한쪽에는 뭐 온도계나 측정기 같은 센서가 연결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모터나 밸브 같은 설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레더로직이라고 하는 PLC용 프로그램이 PLC에 탑재가 되면 특정 온도가 됐을 때 뭐 밸브를 열어라, 닫아라 라는 식의 자동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HMI는 그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PLC, 앞서 설명드린 PLC에 대한 관리자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MI에 들어가면 PLC의 센서에서 측정되는 각종 운전 현황, 모터의 속도라던가 뭐 수압, 물높이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상황에서 뭐 수압을 높여라 내려라 라는 등 뭐 모터나 밸브를 조절하는 그런 명령까지 직접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LC 그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를 보시면 그 여러 대의 PLC가 있고요. 이 PLC 안에 그 각 센서와 설비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PLC를 제어하는 HMI가 있고요. 레더로직을 개발한다거나 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쓰는 뭐 서버들, 그리고 각종 운전 현황을 저장하는 히스토리안 같은 서버들로 구성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망분리 환경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도 분리가 되고 업무망 내부에 다시 제어망으로 분리가 됩니다. 제어망 내부에 앞서 설명드린 제어 네트워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제어 네트워크는 단방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망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하고 내부에 있는 각종 운전 현황만 업무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어 시스템에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망 자체는 매우 강력한 망분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도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어망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망분리 우회가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망분리 우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게 USB나 CD를 통한 악성 코드 유입인데요. 그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안 패치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피스망 PC에 비해서 좀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터졌던 스톡스넷이나 뭐 기타 취약점들이 아직까지 먹힐 가능성이 있고요. LNK 취약점 등을 통해서 USB를 꽂고 폴더에 들어가는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 직원이나 외주업체 직원이 물리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유지보수나 긴급 복구 목적의 인터넷 회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업체 직원이 이제 뭔가 검색을 위해서 스마트폰 테더링 등을 통한 인터넷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망분리가 완벽하게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쇼단 등을 통해 검색이 되고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VPN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망분리 우회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VPN이나 뭐 보안 장비에 하드코딩된 패스워드나 백도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뭐 스톡스넷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요. 공격 그 작전은 다양했지만 공격 시나리오 자체는 크게 2가지 정도 내지 3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PLC에 대한 공격인데요. PLC는 모드버스 같은 제어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모터나 그 센서를 조작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공격자가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변조해서 PLC에 명령을 내리면 특정 모터의 속도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작동을 중단시키는 그런 그 이상행위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PLC에 접근해서 PLC 내의 레더 로직을 변조한다던가 삭제하는 등의 그 서비스 거부 공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격 시나리오는 HMI에 대한 공격인데요. HMI는 보통 윈도우즈 O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HMI를 장악을 하게 되면 내부의 CS 프로그램이나 웹 UI를 통해서 설비를 직접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부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변조하거나 PC 전체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제어망 전체가 뚫리는 게 아니더라도 공격 포인트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제어망 내부에서 단방향으로 운전 정보가 외부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 데이터를 변조하면 정상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각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본 직원이 이제 내부 그 제어망에 들어가서 뭐 장비를 중단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사회공학적 공격이나 그 기능 유발을 업무 혼란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 오피스망과 비슷하지만 그 제어망에서 앞서 설명드린 모든 공격을 탐지하려면 그 제어망 내에 모든 구간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HMI로 들어가는 구간, PLC로 들어가는 구간, 그리고 단방향으로 나가는 구간, 이 세 군데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고요. HMI에서 HMI로 가는 구간, PLC에서 PLC로 가는 구간, 요새 흔히 이스트 웨스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크 전 구간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조사에서는 단순한 패킷 캡처나 그 변경조차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구현은 국내에선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패킷 캡처가 가능하다면 HMI와 PLC 구간을 또 나눠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HMI 같은 경우는 일반 웹 인터페이스나 CS 환경이기 때문에 기존의 SQL 인젝션이나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웹 취약점이 주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버퍼 오버플로우나 뭐 SS 허트블리드 같은 기존에 있었던 취약점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HMI 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IPS나 웹방화벽처럼 기존의 패턴 기반, 특히 CVE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LC 구간의 대응은 약간 좀 다른데요. PLC 쪽에 모드버스 통신을 날려서 이상 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패턴 기반으로는 탐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머신러닝 기반의 네트워크 패킷 분석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C로 들어가는 구간의 네트워크 패킷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형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1번 HMI에서 2번 PLC로는 뭐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패킷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 구간은 정상으로 보고 한 번도 없었던 2번 HMI에서 갑자기 뭔가 제어 패킷이 날아왔다. 이럴 때는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식의 탐지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구간 자체는 정상이지만 모터 속도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모터 속도를 더 올려라라는 식의 명령 신호가 왔을 때도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스트 기반의 대응은 오피스망과 동일합니다. 백신이나 EDR, HIDS 같은 걸 설치해서 HMI로 들어오는 공격을 탐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별로 허용하는 백신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현재도 대부분 백신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같은 경우도 패턴이 수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 패턴 적용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고 이상의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PC 내에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안 대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발전소가 그 봄, 가을에 정기 점검에 들어갈 때 하드디스크를 복제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복제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추출하고 샌드박스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샌드박스에서 정상으로 나온 부분들은 화이트리스트 DB에 넣어서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제어 PC인데요. 윈도우가 깔려있는 제어 PC입니다. 그래서 그 정기 점검 때 PC를 떼서 PC에서 하드를 떼서 오른쪽에 보이는 복제 장비를 통해서 복제합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기 기능이 없는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서 하드를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복제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추출해서 샌드박스로 돌려서 검사를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샌드박스를 선정할 때 기준은 아무래도 저희가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내부 정보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망 내부에서 운영 가능한 샌드박스로 선정을 했고요. 그 외부 통신 없는 상황에서도 악성 코드 탐지율이 높은 그런 샌드박스를 선정했습니다. 샌드박스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인증서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이 인증서 정보에 MS라던가 아니면 제조사의 인증서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정상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파일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일이나 레지스트리, 네트워크의 변화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샌드박스를 선정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정적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파일이 실행될 때 코드 영역을 분석해서 IDA의 헥스레이처럼 어느 정도 코드를 C 언어로 복구를 좀 해주고요. 호출되는 그 API 정보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DB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에 향후에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PC에는 제어 프로그램들이 어떤 경로에 위치한다,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향후에 제어 PC에 새로운 파일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경로나 API에 호출되는 기반을 통해서 악성 파일인지 정상 파일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결과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 최초에 PC 한 대를 떼서 분석을 했더니 내부에 파일이 34,000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 파일을 다 샌드박스로 분석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그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에 필터를 걸었더니 27,000개가 걸러지고 7,000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7,000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일이 다 분석을 했고요. 물론 다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인증서나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통해서 분석 모수를 최소화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PC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두 번째 PC 분석을 했더니 파일 자체는 비슷했습니다. 총 34,000개의 파일이 있었는데요. 그 앞서 분석된 파일들과 중복을 제거했더니 샌드박스 분석 대상 파일이 529개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은 좀 힘들었지만 분석이 계속되고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새로운 PC가 들어왔을 때 분석 모수가 작아지게 되고요. 한번 분석했던 파일을 다음 정기점검 때 검색했더니 분석 대상 파일이 1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면 그 제어 시스템 내 파일 시스템 내 가시성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드린 거는 이거 이제 사전에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어쨌든 실시간 검사는 안 되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맞긴 한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용성을 보장하면서 제어 시스템에 뭔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약간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관점에서 제어 시스템의 가용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승현 대리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화면이 바뀌면 강연연님께서 질문을 고르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두 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아직 시간 조금 남아있으니까 두 개에 대한 질문 모두 다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국내 발전사 제어 보안 수준은 일단 대부분의 외국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이 그 발전소도 많고 이제 좀 소위 힘이 있는 나라들은 그 제조사에 직접적으로 소스 코드 공개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그 비교보다는 그 국내 현재 제어 시스템의 상황을 보면 어떤 경로로든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취약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해킹이나 해킹 시도 같은 거는 일단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저희는 굉장히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제어망에 대한 공격 시도는 발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제센터를 통해서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 비슷한 류의 공격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공격이 없었지만 제어망에 대한 공격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개의 질문